80세 할머니, 가족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폐지 줍던 날 하지만 끝내 복수했다. 나는 2026년 서울의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40살 사회복지사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을 만나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서류 위에서 눈에 밟혔다. 80살 여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독거, 연락 두절. 특이사항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부 접촉 극도로 거부. 이 한 줄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세상과 담을 쌓지는 않는다. 처음 그 할머니를 직접 본 건 골목 안쪽 폐지 더미 앞이었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접힌 채 손을 떨며 종이를 묶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천 원이 채 안 될 일. 그런데도 그 손길은 너무 익숙해 보였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포기했구나. 센터로 돌아와 기록을 다시 살폈다. 할머니는 과거에 자녀가 셋이나 있었고 한때는 집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 통장 잔고는 거의 없고 수급비마저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협조 거부였지만 나는 안다. 이건 거부가 아니라 단절이다.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사람의 방식이다. 상부에서는 굳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움 거부하는 어르신까지 붙잡을 여력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분노를 건드렸다.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왜 아무도 보지 않으려 하는 걸까? 나는 그날 퇴근길에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이미 해는 지고 있었고 폐지 더미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지금 돌아서면 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질 거라는 예감. 기록 한 줄로 남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리될 거라는 불길한 확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심했다. 이 할머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철저히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센터 업무를 조금 미뤘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할머니의 등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지를 묶던 손, 고개를 끝내 들지 않던 태도, 사람을 향한 완강한 거부감. 서류로만 보면 협조하지 않는 노인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모습은 전혀 달랐다. 저건 방어였다.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식. 나는 동주민센터에 남아있는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속 할머니의 이름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했다. 10여 년 전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주소가 바뀌었고 재산 변동도 있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였다. 집이 사라지고 주소가 급격히 내려앉았다. 아파트에서 빌라, 빌라에서 다가구, 그리고 반지하. 그 사이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하나씩 사라졌다. 너무 교과서적인 추락이라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더 이상한 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이었다. 집, 예금, 보증금 모두 몇 년 사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신 할머니에게 남은 건 기초생활수급 신청서와 본인동의 서류뿐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잠시 멈췄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누가 봐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밀려서 쓴 서명 같았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김의 흔적이었다. 그날 오후 다시 골목으로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나는 이번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확신이 들었다. 이 할머니는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배신당한 사람이라는 확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할머니의 과거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여든이 되도록 폐지를 주어야 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이 할머니가 닫아둔 마음보다 세상이 숨기고 있던 진실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도. 며칠 뒤 나는 다시 할머니를 찾았다. 이번엔 복지사 명찰도 서류 가방도 들지 않았다. 그냥 동네 사람처럼, 같은 골목을 걷는 사람처럼 다가갔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나에겐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할머니가 끌던 손수레 한쪽을 자연스럽게 잡아줬다. 거부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루 2,000원을 벌기 위해 이 무게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이 팔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폐지를 파는 고물상 앞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봤다. 그 눈엔 경계와 피로가 겹쳐 있었다. 나는 여전히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고물상 주인이 주는 돈을 옆에서 지켜봤다.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그걸 받아 쥔 할머니의 손이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체념에 익숙해진 사람의 손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다. 왜 따라다녀? 그 말엔 짜증보다 두려움이 더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같이 걸으려고 왔다고. 그 말에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말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센터로 돌아온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할머니의 벽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세운 벽이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아직 꺼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과거를 끝까지 마주하겠다고. 그 순간부터 이건 복지가 아니라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예감하면서. 며칠 뒤 센터에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할머니 이름을 묻는 남자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용건은 더 노골적이었다. 어차피 혼자 사는 노인 아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할머니가 마음을 닫은 이유는 가난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한 상처라는 걸. 그날 오후 나는 할머니 집 앞에 섰다. 반지하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밀려왔다. 벽엔 가족 사진 하나 없었고 대신 통장 사본과 각종 계약서가 서랍에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종이들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 안에는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간 집, 대출 보증, 생활비 명목의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젊을 때는 자식들이 전부였고 요구를 거절하는 게 죄인 줄 알았다고. 아파트도 돈도 노후도 다 내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끊긴 전화번호뿐이었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울음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오래 눌러온 체념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도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세상에 꺼내야 했다. 할머니가 침묵으로 버틴 세월을 이제는 증거로 바꿔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결코 조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나는 할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며 손이 떨렸다. 통장 계약서, 보증서가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비워냈는지 너무 선명했다. 센터에 보고하자 반응은 미지근했다. 가족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식 중 한 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돈 얘기였고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고 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동행을 제안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녹음기를 켰다. 할머니의 침묵을 무기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자식은 사과 대신 계산부터 꺼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라 버틸 준비를 한 사람의 눈이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만남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자식은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던졌다. 옛날 얘기 꺼내면 다 손해라는 말이 공기처럼 떠돌았다. 나는 차분히 질문했다. 돈의 흐름, 명예 이전, 연락 단절의 이유. 녹음기 불빛이 켜진 채로 자식의 말은 자꾸 꼬였다. 그날 이후 다른 형제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다.
센터로 항의가 들어왔고 나를 교체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압박은 거셌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분노를 말로 꺼냈고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기억은 증거가 되었다. 우리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결했고 상담 결과는 명확했다. 방임과 부당이득. 할머니는 서명했다. 이제 숨지 않겠다는 한 줄의 결심이었다. 소장은 접수를 거부하려 했다. 분쟁이 커진다는 이유였다. 나는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다. 송금 내역, 녹취 요약, 병원 기록. 침묵이 길어졌다. 결국 접수는 이뤄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카페에 글이 올라왔고 효자로 알려진 이름이 의심으로 바뀌었다. 자식들은 태도를 바꿨다. 합의를 제안했고 조건을 달았다. 공개만은 막아달라고. 할머니는 단호했다. 돈보다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 선택이 판을 뒤집었다. 조사관의 방문, 추가 자료 요청, 계좌 동결 통지. 자식들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잤다고 했다.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잠이었다. 진실은 느리지만 한 번 움직이면 멈추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자금 반환과 생활비 지급 명령, 명예 이전 무효 소송 병행. 언론은 조심스러웠지만 제목은 분명했다. 기록이 말하다. 자식 중 한 명이 센터로 찾아와 울었다. 억울하다고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보여줬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영양 상태가 심각했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소견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말했다. 이제 나도 계획이 있어. 임대주택 신청, 월별 지출표, 폐지 수거는 중단. 삶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사이다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되돌려받는 과정이었다. 합의는 결렬됐다. 공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강연과 봉사 사진으로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졌다. 기관들은 협업을 중단했고 후원은 끊겼다. 자식은 사과문을 냈지만 방향은 대중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보호가 우선이었다. 우리는 꽃 대신 수첩을 택했다. 할머니의 기록을 정리해 내부 자료로 남겼다. 오늘도 버텼다는 문장이 반복됐다. 그 반복이 힘이었다. 할머니는 센터에서 작은 발표를 했다. 대사는 거의 없었다. 서술처럼 담담했다. 방안은 울음 대신 고개 끄덕임으로 가득 찼다. 참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는 일이었다. 봄이 왔다.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햇볕이 드는 창이 있었고 식탁이 생겼다. 폐지 손수레는 창고로 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센터에서 일한다. 가끔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오늘은 쉬는 날. 짧고 분명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끝까지 갔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기록을 보여준다. 침묵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갉아먹는지, 기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이 이야기는 복지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다. 숨지 않겠다는 선택, 미루지 않겠다는 선택. 2026년 한 할머니의 선택이 한 가족의 거짓을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그 기록을 보고 결심할 것이다. 이제는 나도 기다리지 않겠다고.